안녕하세요. 스카이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신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를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능 완성이라는 EBS 고3 교재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차츰적으로 문학 교과서에 많이 반영이 되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내신뿐만 아니고 수능을 대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반어와 역설 부분들이 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 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장 초점을 둬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냐면 바로 반어와 역설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풀어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시를 접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어들의 의미들이 상당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이 슬픔과 기쁨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는 도대체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하나하나의 요소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이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쌤이랑 같이 한번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자, 이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앞부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나라는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등장했죠. 나는 누굽니까? 그러면 슬픔이 기쁨에게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나는 누가 된다? 바로 슬픔이 되는 거죠. 나는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너는 누굽니까? 기쁨이가 되겠네, 그지? 기쁨에게 슬픔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슬픔을 주지? 우리는 슬픔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것은 긍정적인 시험입니까? 부정적인 시험입니까? 역시 대부분 부정적인 정서를 자아내죠. 사랑보다도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설이라고 나와있죠. 역설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어가 긍정적인 시어가 있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 부정적인 시어가 있어요. 이것이 나란히 놓이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외롭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시어죠. 그런데 그 옆에다가 황홀한이라는 시어를 넣으면은 외로움과 황홀함이 동시에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모순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역설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모순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순적이다. 가볼까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야, 사랑이 소중해, 슬픔이 소중해. 사랑이 소중한 것이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상식을 뒤집어 버린 거야. 말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바로 역설이라 그럽니다. 근데 화자는 왜 그러면 슬픔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 가봅니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를 놓고 살아온 추에 떠는 할머니에게 귤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너. 이놈의 자식 보세요. 할머니가 지금 시장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학생 귤 사.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 힘들잖아요. 그지? 근데 거기 가서 할머니 1,000원만 깎아주세요. 우리가 그런 학생들한테 정말 절약성 있네 라고 말하진 않을 거죠. 근데 사실은 쌤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쌤이 사실 첫사랑이었는데 쌤 그때도 뭐 지금이나 많이 가난해.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든 어디 가든 깎는 게 사실은 쌤이 습관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정말 거기에서 뭔가를 사려고 할 때 이 시장에서 깎았어요. 나 열심히 산다라는 어떤 그런 거인데 옆에 있던 그 당시 쌤의 첫사랑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 오빠 실망이야. 뭐가 실망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깎을 수가 있느냐. 나도 사실 뭐 지금 어렵지만은 근데 그분들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더욱더 깎인다는 것은 고통을 전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면 안 돼요. 어떻게 되었을까? 차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이 기뻐하는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기뻐하는 너는 힘겨운 사람에게서의 고통을 줌으로 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기뻐하는 너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얘는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정적인 시어가 뭐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기뻐하다라는 말과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뻐하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부정적인 시어로 쓰이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시어의 의미가 아닌 전혀 반대되는 말로 쓰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바로 반어라고 하는 겁니다. 반어. 말하고자 하는 것의 반대 의미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가봅시다. 사랑보다도 소중한 슬픔.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쓰였다면 결국 슬픔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쓰였습니까? 긍정적인 시어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반어적인 방식으로 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슬픔이 기쁨에게서의 시어를 우리가 파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제목부터 가볼까? 슬픔. 이 시에서는 긍정이야, 부정. 긍정적으로 쓰이고 이 기쁨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시어가 부정적인 시어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고 있는 말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긍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가볼까? 긍정적인 대상이 부정적인 대상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겠냐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선생님이 긍정적인 게 부정적인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애초에 설정을 할 때 화자 혹은 작가가 그러한 긍정적인 시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대상은 부정적인 대상한테 어떠한 말을 할 것이다? 긍정적인 말을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시를 해석하는 룰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보다도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그럼 여기서의 사랑은 뭡니까? 부정적이 되는 거죠. 왜? 여기서 기쁨이 결국 긍정이듯, 기쁨이라는 긍정적인 시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듯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시어가 부정적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쓰여야 할 슬픔이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평등이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슬픔이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은 슬픔의 평등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단순한 슬픔이라는 것은 뭔가 좀 그 정서가 세대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슬픔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됩니다. 좀 더 쉽게 해줄까? 여기 있는 슬픔은 모든 긍정적인 시어들을 거기다 다 갖다 붙여도 돼. 이해됩니까? 이해심, 배려, 그리고 사랑, 나눔, 더불어 이러한 시어들을 긍정적인 시어들을 위에 있는 슬픔으로 같은 시어로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나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슬픔이었죠. 내가 어둠 속에서 너라는 것은 기쁨이었죠. 기쁨을 부를 때 너는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를 않은 거야. 이 녀석은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안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안 좋은 일을 하고 있죠. 힘겨운 사람에게 나눔과 보탬과 그리고 뭔가의 어떤 배려 이러한 부분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펼치지 않고 있어? 펼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너라는 존재는 긍정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시어로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거야. 굉장히 이기적인 삶이네요.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는 죽은 사람인데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또 얼어 죽는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죽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다시 죽는다. 이해됩니까? 말이 안 되고 있잖아. 그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바로 역설이라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는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 굉장히 추웠을 거 아니에요. 이 한겨울에.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그 죽은 어떤 대상이지만은 그 대상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 바로 따뜻하지는 않겠지만 그죠? 가만히 한 장을 덮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조금이라도 추위로부터 감싸 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배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 써 있는 가만히라는 것은 뭡니까? 이해심과 배려, 나눔 이러한 긍정적인 시어 위에 있는 슬픔의 평등한 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가만히 한 장 덮어주지 않는 무관심한 너의 사랑. 너의 사랑 마찬가지였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 야, 눈물을 늘려줘야 돼, 안 줘야 돼? 눈물을 흘려줘야 돼요. 왜? 이때의 눈물은 단순히 그 슬픔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봤을 때 그 불쌍한 대상을 연민이나 아니면 같이 함께 더불어 슬퍼하는 이러한 정서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눈물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시어로 가야 되는 거죠. 나는 이제 너에게 기다림을 주겠다. 기다림을 주겠다. 자, 보세요. 기다려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우리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시간이 지났는데 오지 않고 있어. 아, 그때 어떤가?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그죠? 뚜껑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한 뚜껑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입니까? 긍정적 태도가 되는 거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림도 긍정적인 시야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리는 한방눈을 멈추겠다. 자, 봅니다. 우리가 시를 이해하면서 있잖아요.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통사구조입니다. 통사구조.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주겠다라는 단어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 주겠다라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야? 긍정적인 시어가 부정적인 시어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시어가 부정적인 것한테 긍정적인 걸 준다, 부정적인 걸 준다, 긍정적인 것을 준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주겠다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헷갈리겠지만은 앞에 있는 내용은 헷갈린다. 그럼 뭐로 가면 돼? 긍정적인 시어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긍정적인 시어가 이것을 멈춰버리겠다 그랬어요. 주는 것이 아니고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대상은 긍정적인 행동을 하겠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겠어? 당연히 긍정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긍정적인 시어 슬픔이란 단어가 바로 멈추겠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내가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시어와 밑에 있는 시어가 서로 어때? 서로 대비되는 시어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앞에 있는 구조상에서 이 한방눈 긍정으로 해석이 돼서 부정으로 해석이 돼서 부정적으로 해석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다림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안 좋은 것은 내가 막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단순히 여기에 있는 슬픔이 기쁨이라는 시에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를 해석할 때 이러한 통사 구조를 활용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를 감상할 수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방식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통사 구조를 활용해서 통사 구조의 앞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멈추겠다 그랬죠? 멈추겠다가 부정적인 시어니까 얘가 부정적인 시어가 되는 거예요. 자, 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다림을 주겠다. 얘는 뭐야? 얘는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위로 갑시다. 위에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주겠다가 긍정적이었다였죠? 그러니까 얘는 긍정적인 것이 되는 거야. 기뻐하는 너를 위해 보여주겠다. 슬픔의 평가 얘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얘를 주겠다라고 한 거고 그럼 얘도 긍정이야, 부정이야? 얘도 긍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주겠다 앞은 긍정, 멈추겠다 부정. 그러면은 긍정적인 시가 보리밭에 내리던 눈을 데리고 함께 걷겠다, 주겠다. 비슷한 시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앞부분에서 봄눈을 데리고 함께 가는 거야. 그러면 이때 봄눈은 함께 데리고 가는 거니까 긍정적인 놈이 긍정적인 걸 가지고 가 있어, 부정적인 걸 가지고 가 있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것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봄눈을 데려가는 것은 이것은 긍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 가는 거야? 추위에 떨은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오케이? 그러면 이때의 슬픔은 어때? 배려심과 뭐 이해심 이런 것들이 많은 공간이 되겠죠. 거기에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이 그친 눈길을 걷는 거. 자, 봅니다. 잘 보세요. 눈이 그친 눈길을 걷는 거야. 얘를 걷겠대. 그러면은 이 부분을 걷겠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 얘가 앞에 있는 상황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긍정적인 대상, 긍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말을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것의 부분적인 의미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이렇게 눈길을 걷는 것은 화자, 즉 슬픔이 긍정적인 의도로 말한 거야? 부정적인 의도로 말한 거야? 바로 긍정적인 의도로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그친 눈길은 뭐가 된다? 눈길은 얘는 긍정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긍정적인 곳을 걷겠다. 그러면 눈이 그친 눈길이니까 눈이 그쳐버릴 때 눈이 없는 좋은 공간이잖아. 그러면 이때의 눈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봄눈으로 가야 돼? 아니면 한방눈으로 가야 돼? 얘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넓은 틀을 먼저 보고 그 틀 안에서 부분적인 것을 해석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슬픔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그러면은 걸어가겠다 그랬으니까 가겠다. 그리고 걷겠다. 그러면 앞에 있는 기다림의 슬픔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돼? 긍정적인 시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들이 시어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반어적으로 쓰이고 역설적인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습서에서 공부하듯이 얘를 단순하게 얘는 무슨 일 무슨 일 이런 암기적인 방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시를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바로 통사구조의 반복을 활용해서.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내용을 정리해볼까? 뭐뭐 하겠다 그랬으니까 의지적이고 상징적이고 이기적인 삶. 이기적인 삶은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기쁨의 삶이었죠. 기쁨의 삶을 반사에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상대방은 누구였습니까? 상대방은 너였죠. 너. 너에게 맞죠? 너에게 화자가 말을 건네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청자라 그럽니다. 구체적인 청자. 구체적인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대화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대화체.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라는 것이 사실은 누구였냐면은 얘가 기쁨이었죠. 기쁨. 얘 기쁨이었잖아요. 그지? 근데 이 기쁨이었는데 이 기쁨이 대상이 되는 기쁨은 얘가 추상적인 대상이죠. 그런데 이러한 추상적인 대상에게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너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의인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의인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대상이야, 추상적인 대상이야. 추상적인 대상인 거죠. 맞죠? 추상적인 대상을 마치 대화하는 대상, 너라고 설명했으니까 추상적인 것을 무엇으로? 구체화했다. 오케이?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했다. 자,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쌤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죠. 뭐라고? 바로 관념의 구체화라는 개념도 여기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뭐 하겠다는 반복을 통해서 뭐뭐 운율을 갑니다. 근데 겠다라는 부분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겠다라는 부분들이 문장의 끝에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끝에서 특정한 말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가군이라고 합니다. 가군. 겠다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의지적인 자세, 오케이? 역설적인 표현, 그리고 낯설게 하의 기법을 합니다. 낯설게 하의 기법. 여러분들 낯설게 하의 기법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쓰이는 방식과 쓰인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일상에서는 기쁨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 슬픔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쓰죠. 근데 이 시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의미와는 전혀 반대의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어떤 쓰임과 같아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을 뭘 한다? 낯설게 하의 기법이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일상적인 표현 이렇게 쓰이는 것을 낯설게 하의 기법이라는 겁니다. 자, 고은 시인의 눈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은 시인의 눈길에서 보면은 화자는 굉장히 힘겨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눈이 내린 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화자가 느끼는 것은 뭔가 거대한 대지가 자기에게 말을 걸듯이 굉장히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눈길을 바라보면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가 무엇이라고? 바로 평화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밖에는 눈길이고 마음속으로는 어둠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꼈을 때 긍정적인 시어야 부정적인 시어야?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시어죠. 근데 그 시에서는 뭐냐면은 가장 고요하고 가장 조용한 그 시간, 사람들이 움직임이 없는 시간, 그 시간이 언제일까?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시에서처럼 시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일상에서 쓰는 것과 반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뭐란다? 낯설게 기법이라고 합니다. 됩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 대화체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슬픔을 긍정적인, 기쁨을 부정적인 요소로 형상화하고 있죠. 그죠? 추상적인 개념을 의인화해서 화자로 설정하고 있던 부분 중요합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정의하고 있고,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는 자연물, 물론 슬픔과 기쁨은 자연물이 아니었어요. 맞죠? 슬픔과 기쁨은 자연물이 아니니까 그 부분으로 본다면 얘는 틀렸지만은 뭐가 있었냐면은 눈을 데리고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간다는 것은 누가 뭔가 좀 사람 비슷한 대상을 가지고 데려가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눈을 데리고 가랬으니까 이 자연물, 눈이라는 것을 데리다. 를 통해서 인격을 부여했다. 맞는 표현이 됩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은 전혀 아니죠. 슬픔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남의 아픔을 무관심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반성했다. 슬픔에 대한 성찰, 기쁨과 슬픔을 성찰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 대화적인 구성을 활용해서 서사적이다. 여러분들 대화적인 구성이 되려면은 A와 B가 서로 주고받는 실질적인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화자가 청자에게 말하고 청자의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것을 대화적인 구성. 그리고 서사성이라는 것은 인물, 사건, 배경의 구조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서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X가 됩니다. 자, 되겠습니까? 반드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점검하고 체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시를 공부하면서 어떤 시를 봤을 때 그 시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시를 감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통사구조의 반복이 이 시에서는 분명하게 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